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행동 중독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저희도 물질 중독을 다루었고 또 행동 중독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박, 인터넷, 또 스마트폰, SNS, 성관계 중독과 같이 비교적 잘 알려진 이제 행동 중독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일 중독, 또 음식 중독, 강박적 구매, 운동 중독과 같이 일상 속에 더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어 있지만 오히려 중독으로 좀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을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술이나 약물 같은 물질들을 떠올리게 됐지만 또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물질 없이도 또 중독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주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행동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채 더 그것들이 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가 정상적인 행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행동이고 또 어디부터가 또 문제적인 영역이냐 중독이냐 혹은 어떤 사람은 왜 특정 행동에 그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질문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어떤 행동 중독들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이해하고 주요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원인들도 함께 탐색해보고 또 치료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이 왜 반복되는지 상담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일중독입니다. 일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때로는 좀 좋은 것이 아니냐, 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중독이라는 말까지 붙여야 되냐,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중독은 다른 중독들과 달리 또 어느 일정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혹은 권장되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권장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일중독을 다른 중독보다 좀 발견하기 어렵고 또 개입하기가 좀 복잡하게 되는 이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일중독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는 오아테스가 처음 생각을 했는데 그는 이제 일중독을 끊임없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또 일에 대한 강박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많이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이 강박적인 충동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 중독은 오랫동안 이제 과도하게 일하는 것과 좀 혼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는 외부 상황들, 예를 들어서 마감이 임박했다거나 아니면 직장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막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반면에 일 중독은 그러한 외부 압박 없이도 심지어 쉬어도 된다고 해도 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 내면의 강박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충동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 이것이 중독의 본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중독은 이 정신의학에서 비교적이 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흥미롭게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중독의 문제로 인식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어떤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적 맥락이 강했었고 또 강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일 중독이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지닌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분법적인 좀 관점을 넘어서서 일 중독자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구분 기준이 바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정과 동기가 높고 성취 지향적이다. 일이 즐겁고
의미가 있으며 필요할 때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 즉 진정한 그러니까 일 중독자는 강박적 욕구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손상되고 성격의 와해가 나타납니다. 일이 삶의 의미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강박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상담자로서 여러 내담자의 어떤 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이게 단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냐 하는 구별하는 어떤 이런 시각이 사례 개념화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중독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중독을 경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뭐 유병률 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전제를 좀 짚어야 할 텐데, 일중독은 이제 체계적인 진단 기준이 없다라는 것, 또 측정 도구도 좀 다양해서 유병률 추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저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뭐 AUDIT라는 어디이라는 것들, 또 도박 중독은 우리 CPGI 뭐 이런 것처럼 비교적 표준화된 도구가 있는 반면 일중독은 아직 합의된 측정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뭐 성중독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봤는데 이제 개념의 경계가 불분명할수록 이 측정도 좀 어렵고 또 유병률 추정도 연구마다 좀 다르게 이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어떤 설명과 또 일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이제 일중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곧 일중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외부 압박으로 뭐 많이 일하는 것, 또 강박적 충동으로 멈추지 못하는 것, 이거 사실 서로 이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으로 측정하는 방식에는 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다방면의 어떤 중독 행렬 방식들이 등장했고, 이 방식은 뭐 중독의 구체적인 어떤 정의와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뭐 어떤 성관계나 일 같은 특정 행동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행동의 양이 아니라 또 통제력이 상실과 또 강박적 충동이라고 하는 이 중독의 본질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측정한 연구 결과들이 좀 존재하는데 수스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서는 뭐 고등학생의 19.6%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중독을 경험했다. 뭐 고등학교 학생에게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심장한데, 공부와 학업 성취에 대한 강박적 압박이 이미 청소년기에 일중독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8%가 일에 중독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 학자의 또 메타 분석에서는 일중독의 전체 유병률이 약 10%로 추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수치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면 뭐 10명 중에 1명인데 알코올 중독의 유병률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중독은 사회적 문제로 그러니까 사회적에서 이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프레임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로서 이 숫자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내담자들 중에서 혹은 그 배우자나 뭐 가족 중에서 일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번아웃,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관계 문제로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의 어떤 배경에 일중독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시선이 여러분께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중독을 어떻게 이제 구별할 것이냐, 즉 이제 임상적인 특징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이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뭐 그런 것일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중독이냐. 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뭐 팔레센 같은 이제 학자들은 일중독을 7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7가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중독의 어떤 구조 자체가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현저성이라고 해서 일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는 것. 생각도 일이고 감정도 일이고 행동도 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면에는 이미 삶의 중심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분 조절인데요. 일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뭐 공허함을 느낄 때나
이럴 때 뭐 일을 하면 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막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감정 조절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성입니다. 이전과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만 일해도 괜찮았는데 점점 더 오래, 더 강하게 일을 해야지 그런 느낌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어떠한 뭐 통제 관리가 아니라 증가되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금단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이제 불편해지고 또 짜증이 나고 심지어 신체적인 불편함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임상적인 신호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갈등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삶의 영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 배우자, 자녀와의 갈등, 뭐 사회적 고립, 그리고 개인의 내적 갈등까지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라는 그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재발인데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려고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강하게 결심을 해도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문제 영역인데요. 수면 문제, 건강 문제, 전반적인 웰빙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몇 가지가 해당되면 중독이냐 뭐 이런 질문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사실 단순한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냐, 통제를 할 수 없느냐, 삶의 분기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담자로서 이러한 7가지 요인들을 보신다면 이거 단순히 뭐 이론적인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사례를 바라보는 그런 렌즈가 될 것입니다. 내담자가 요즘 너무 바빠요 라고 이제 말을 할 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바쁘구나 라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 바쁜 것이 감정 조절이냐, 뭐 애를 위한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냐,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냐, 이걸로 관계와 건강이 무너지고 있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삶, 또 중독된 삶을 구별하는 그런 시각을 갖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중독의 핵심 구조를 이제 7가지 특징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본다면 뭐 일중독자가 모두 다 같은 사람이냐, 유형이냐 하면 그런 질문인데요. 겉으로 보면은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고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좀 다른 유형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펜서와 라빈스는 일중독을 3가지 차원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죠. 일 몰입도, 욕구, 일에 대한 즐거움으로 이제 차원을 나눴습니다. 이 3가지를 뭐 간단히 풀어본다면, 일 몰입도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일에 관여하느냐, 욕구는 뭐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압박이나 강박, 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즐거움을 느끼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중요한 구분이 욕구와 즐거움이 함께 가느냐 아니면 분리되느냐,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좀 다른 차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기 열정적인 일 중독자들이 존재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몰입도도 높고 뭐 욕구도 높고 즐거움도 높습니다. 즉 많이 일하고 싶고 또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이상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짜 이제 일 중독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뭐 몰입도와 욕구는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즐거움이 낮다는 겁니다. 일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해서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유형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일 열정자는 몰입도와 즐거움은 높지만 욕구는 낮은 상태, 즉 강박 없이 즐겁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독이라기보다는 건강한 몰입에 가깝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마지못해 일하는 노동자는 몰입도는 높지만 욕구도 낮고 즐거움도 낮은 상태. 이 경우는 중독이 아니라 뭐 환경적인 압박, 즉 직장 상황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좀 흥미로운 유형이 있겠죠. 여기 이제 동떨어진 전문가 유형인데요. 일에 많이 몰입은 하지 않지만 욕구와 즐거움은 높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 자체보다 특정 성취나
보상에 이끌리는 그런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멸을 느끼는 노동자, 여유로운 노동자, 열심히 일하지 않은 노동자 포함하면 8가지 유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유형들을 뭐 외워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즐기느냐 끌려가느냐. 즉 상담 장면에서 여러분의 내담자가 나는 그냥 일을 좋아서 많이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이런 3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드냐? 일을 당신이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하면서 즐거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건강한 몰입인지 중독인지 아니면 환경적 압박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분류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내담자를 사례 개념화를 할 때 그래서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담자의 역할은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만나고 그냥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반 질환, 즉 이제 함께 나타나는 이제 중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일 중독이 있으면 정말 일만 문제가 될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 임상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중독이 아니라 여러 중독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샤퍼의 설명을 좀 볼 텐데, 그는 물질이든 행동이든 어떤 대상에 중독이 되면 뇌의 보상 체계가 변화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상 체계가 변하면 이제 특정 행동 하나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에도 쉽게 중독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중독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되기 쉬운 상태로의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중독이 추가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포터에 따르면 뭐 일중독과 카페인의 사용은 매우 흔하게 함께 나타난다는 것. 뭐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면 더 집중 있게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강화하는 그런 루프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행동과 물질이 결합된 중독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연구들도 이런 연결성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카네스의 연구에서는 성중독자의 23%가 일 중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뭐 일 중독자의 20%는 다른 물질 또는 행동 중독을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내담자가 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라고 표현할 때 일의 문제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물질들, 뭐 카페인이나 알코올 사용들은 어떤지, 다른 중독적 행동들이 함께 나타나는지, 또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놓친다면 겉으로만 드러난 뭐 어떤 일 문제만 다루다가 근본적인 어떤 중독의 구조,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보상 체계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중독의 어떤 재발과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왜 일에 중독이 되는가 하는 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뭐 하나의 명확한 답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뭐 일 중독의 원인을 단일하게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좀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중독에는 뭐 도파민과 같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합니다. 알코올, 도박,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일 중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취를 경험하면 뇌에서 보상이 일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뇌가 그 일을 이제 보상으로 학습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면 점점점 일을 통해서만 이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상담적 포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내담자가 일을 할 때 전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일을 하면 힘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이 보상 체계, 즉 특정 행동의 이 보상 체계가 고정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의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뇌 수준의 어떤 학습과 변화라는 관점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격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 중독에 더 취약할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좀 신경증적인 어떤 성향인데요. 이러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 부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일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감정의 조절 수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성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좀 흥미롭습니다. 보통 성실성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어떤 성격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취 지향성과 자기 통제가 좀 강한 경우에는 그것이 지나치면 일 중독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특성이지만, 그것도 과도해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완벽주의라는 건데요. 이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런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견디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자책, 죄책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좀 상담적 포인트가 있겠죠.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죄책감, 자기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그런 기제들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냐 아니면 환경의 영향이냐, 답은 사실 둘 다일 텐데요. 이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우리가 종종 놓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방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모나 동료처럼 중요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런 행동이 이제 내면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항상 일만 하는 모습을 막 계속 보여주고, 또 직장에서 야근이 당연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면 일 중독이 이제 정상인 것처럼 학습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 구조인데, 고용 환경, 또 경쟁, 또 경제적 압박 같은 요소들이 일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하는 것이 어떤 멈출 수 없는 그 패턴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적인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어떤 이런 일중독의 이슈를 개인적인 것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혹은 사전에 영향을 미쳐왔던 그런 문화적인 구조까지도 함께 이해해야 이제 근원을 치료하는 상담 어떤 중독을 치료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더 깊게 또 근원을 만지는 그런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동 강화 요인입니다. 가장 직관적이면서 강력한 설명인데,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중독적인 행동들을 반복할까? 이게 답은 간단하겠죠. 무엇인가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이다. 학술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 뒤에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일의 경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성과를 내면 칭찬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인정을 받겠죠. 이렇게 모두 긍정 강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적 강화, 부정적 강화인데요. 일을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과 압박을 느끼고, 불안이 증가하고, 근데 일을 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상을 얻기 위해서도 일을 하고,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담자를 만날 때 단순히 어떤 일의 어떤 중독적인 행동들을 줄여가는 것들에 앞서서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 그런 강화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앞으로 재발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일 중독을 평가할 것이냐.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DSM처럼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는 영역이 좀 아닐 수 있어서 이 평가 도구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자기보고식 양적 도구를 이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초기에 만들어졌고 좀 대표적인 도구가 Work Addiction Risk Desk라고 해서 WOR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빈슨이 개발한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일 중독을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향과 패턴까지 포함해서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5가지 요인이 좀 핵심인데, 강박적인 성향, 통제 욕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자기 몰입, 자기 가치감, 이렇게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 중독이 어떤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관계, 자기 개념까지 연결된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도 뭐 얼마만큼 일을 하시는데요 하고 그 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 워크 배트라고 해서 이제 워커홀리즘 배터리입니다. 이 도구는 이제 앞서 배운 이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될 텐데, 스펜스와 라빈슨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일에 대한 욕구와 그 즐거움을 구분하는 겁니다. 일 중독자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내적 강박, 그 압박이 강하고, 동시에 즐거움을 덜 느끼는 그런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이 점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검사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5문항으로 되어 있고 일이 즐거우냐라는 질문이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런 파트처럼 뭐 같이 일을 오래 하는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즐겁고 한 사람은 고통스럽다면 뭐 임상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구분해 준 도구가 바로 이 검사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덜란드 일 중독 척도입니다. 이 도구는 조금 더 정리된 이제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테리스는 일 중독을 과도한 일과 이제 강박적인 일,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즉,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검사지가 기존의 도구들 통합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WART라고 하는 WART의 어떤 과도한 일 요소, 또 워크배트의 강박적 욕구 요소를 결합해서 이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비교적 이제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잡아주는 도구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르겐의 일중독 척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었고 또 중독의 핵심 구조를 직접 반영한 도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팔레센은 이제 기존 도구들이 중독의 본질적 요소를 이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이제 그리피스의 중독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이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 매우 익숙하죠. 현저성, 기분 조절, 내성, 금단, 갈등, 재발, 문제, 뭐 이거 앞서 배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니 행동 중독의 7가지 핵심 구조입니다. 이것을 각 요소를 한 문항씩 이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성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중독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를 직접 이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런 도구들 보시면 뭐 성향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 욕구 대 즐거움으로 접근하는 거, 과도한 대 강박성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 중독 구조 자체로 접근하는 거, 이러한 검사지들이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검사지 하나만 사용한다기보다도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이것저것을 이렇게 병행하여서 같이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는 사실은 뭐 진단 전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수들을 보시고 출발점을 삼아서 그 뒤에는 좀 임상적인 해석과 깊이 있는 사례 개념화가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담자의 전문성이 개입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이나 도박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을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치료 목표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준이, 금준이 이렇게 뭔가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관점들이 좀 필요할 텐데, 먼저 자조 모임을 보겠습니다. 일 중독자의 모임, 즉 뭐 WA 해서 Alcoholics Anonymous라 같은 이런 그룹들은 일 중독자들이 스스로 이제 만든 모임입니다. 여기도 이제 12단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뭐 경험적으로 충분히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그룹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그룹이 주는 효과들,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다, 뭐 이러한 경험들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 중독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 자체는 이제 사회적으로 괜찮다, 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거다라고 인정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로 인식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러한 집단에서는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은 뭐 인지행동 치료, 이게 CBT인데요. 뭐 일중독도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합리적인 신념, 또 자동적인 사고가 그 핵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항상 생산적이어야 한다. 뭐 쉬면 뒤처지는 거다. 뭐 일하지 않으면 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그런 중독적인 행동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CBT는 바로 이런 지점을 다루는데요. 그렇게 갖고 있는 일중독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재구조화하고 또 행동들을 수정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접근이 또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중독자는 종종 뭐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즉 뭐 이제 그 변화 자체에 대한 동기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라고 하는 동기 강화 상담은 양가 감정들을 좀 탐색하고 또 변화의 동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에 불일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일을 하느라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간극을 이제 자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뭐 정확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핵심 역할을 하겠죠.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 일중독 치료에서 상담자의 핵심 역할은 일을 뭐 단순히 뭐 줄이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뭐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나의 내담자가 이 사람이 왜 이를 통해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일중독은 단순한 행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그 사람의 정체성, 가치감, 또 관계, 감정 조절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하지 않다는 점, 그 지점에서 상담자가 이제 폭넓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중독을 넘어서서 또 다른 형태의 행동 중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음식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들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계속 먹게 되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게 뭐 단순한 식습관일까, 아니면 뭐 음식에 대한 중독일까, 뭐 이러한 질문에서 이제 음식 중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이런 정의들을 조금 풀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음식 중독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음식에 끌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단순히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이제 행동 중독의 핵심과도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뭐 랜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개념이 학문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연구자들은 단순한 과식이나 어떤 식습관 문제를 넘어서서 중독의 관점에서 이 음식 섭취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음식 중독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제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평가 도구 개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중독은 당연히 이제 물질 중독이 아니고 이제 행동 중독 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음식은 사실 물질이긴 한데 왜 행동 중독일까라고 했을 때 중독의 대상이 어떤 물질 자체라는 것이 아니고 먹는 행동과 그 과정에서의 보상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행동 중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즉 음식 중독은 뭐 알코올이나 약물처럼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의존이라기보다도 행동 패턴과 보상 체계가 결합된 그런 이제 형태의 중독인 것입니다. 상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내담자가 저는 먹는 거를 못 참습니다. 뭐 라고 말을 할 때 이걸 단순하게 의지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보상,
감정 조절, 습관이 결합된 중독 패턴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입 방식이 현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을 이해할 때는 늘 뭐 얼마나 먹느냐라는 것들보다도 왜 먹냐, 그리고 왜 멈출 수 없거나 멈출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음식 중독이 얼마나 흔한지 그 유병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한 가지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음식 중독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독들처럼 정확한 유병률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숫자들은 어떤 뭐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도 연구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라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수치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성인의 11.4%가 음식 중독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 중독이 뭐 어떤 비만을 가진 뭐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체중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어떤 비만 성인의 경우에는 25%에서 27.5%가 이제 음식 중독이다. 즉 이제 비만과 음식 중독은 분명히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집단이 있는데 어떤 폭식 장애 라고 해서 장애를 가진 성인의 56.8%가 이제 음식 중독을 가지고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음식 중독과 폭식 장애는 겹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 중복된 영역이 있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결과는 여대생 표본에서 약 4.0%로 나타난 점입니다. 이 수치가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뭐 표본의 특성과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제한점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 이제 음식 중독 연구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음식 중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이제 알려진 것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음식 중독을 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체중이 문제니까 뭐 비만한 사람이 음식 중독이다 하는 이런 단순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 상담에서는 앞서 쭉 설명해 왔던 것처럼 어떤 통제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내적인 어떤 감정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좀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가, 그리고 행동의 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패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있어야 음식 중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 중독의 어떤 임상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미 이제 여러 행동 중독에서 공통된 이제 구조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 중독도 예외는 아닙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특정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중 증가를 걱정하면서도 심지어는 막 먹고 나서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식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통제 실패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내성, 그리고 금단이 이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메뉴 중요한데요. 뭐 통제력의 상실은 이번에 조금만 먹어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는 거 실패하는 거. 내성은 같은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금단은 먹지 못하면 불안이나 짜증, 또 공허함이 올라오는 거. 이 구조를 우리가 많이 봤죠. 행동 중독의 어떤 핵심 구조입니다. 음식 중독은 단순한 식습관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상담적으로 보면 내담자가 이제 어떤 식습관의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먹는 걸 잘 못 참는다,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단순히 어떤 자기 통제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동 중독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음식 중독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식증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념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로도 많이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공통점을 본다라고 하면 음식 조절의 어려움, 또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섭취,
또 충동적인 문제, 또 기분 조절의 문제,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음식 중독과 또 폭식증은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식장애 환자의 57%만 음식 중독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모든 폭식이 음식 중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감정적 폭식을 하지만 중독 수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만 중독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겹치지만 동일하진 않다는 것.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적으로 보면은 뭐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냐, 아니면 뭐 전반적인 섭취 조절의 문제이냐, 아니면 먹는 행동이 보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뭐 이런 차이들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으면 개입 방향이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패턴으로 왜 먹는가, 이것이 이제 음식 중독과 이제 폭식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 중독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동반 질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중독은 뭐 다른 여타의 어떤 중독 이슈들처럼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뭐 신체 행동 정서 영역과 함께 얽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층위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비만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음식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비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BMI와 음식 중독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비만이 음식 중독은 아니고, 모든 비만이 음식 중독은 아니고, 또 모든 음식 중독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관련은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는 것. 그래서 상담에서는 뭐 단순히 체중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행동 패턴과 통제력을 보아야 된다는 것. 또 다음은 이제 폭식증인데요. 앞에서 다뤘지만 음식 중독과 폭식증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되게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경우에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단순한 폭식이 아니라 중독 패턴까지 이제 결합된 상태라고 하면 개입도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정서 곤란인데요. 음식 중독은 이제 우울, 뭐 신체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부정적인 정서, 전반적인 정서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음식이 단순한 어떤 섭취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먹고 나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다시 그 감정을 견디기 위해서 또 먹는 이런 악순환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이것이 뭐 몸의 문제, 행동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상담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한 영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또 어떤 영역들이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이제 적절한 개입 자리를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 중독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 자극, 그리고 즉 환경적인 이제 단서들입니다. 음식 중독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 냄새, 분위기 같은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촉발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빵집 앞에 지나갈 때 나는 냄새라든지, 뭐 TV 앞에 음식 광고를 볼 때라든지, 특정한 장소나 시간대, 이러한 자극들이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극에 더 강하게 이제 반응할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이제 외부 음식 민감성, 그래서 Q sensitivity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단순한 어떤 취향이 아니라 어떤 중독 취향성과 연결된 그런 특성입니다. 이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환경 자극에 의해서 갈망이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섭취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즉, 먹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니까 먹고 싶어진다. 뭐 이런 순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따르기도 하죠. 상담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클라이언트가 왜 먹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그 원인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 자극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극을 줄여나가거나 이런 자극에 노출되는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 중독의 원인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본다면 이제 사회적 요인들 먼저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뭐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음식 접근이 가능하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이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입니다. 유튜브에서만 봐도 음식에 대해서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런 환경이 어찌 보면 이제 중독이 발생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가족 기능의 문제, 사회적인 고립의 문제, 또래에서의 어떤 압박의 문제, 아동기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 이러한 요소들도 음식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충동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충동성이 좀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과 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물학적인 요인인데요. 그 음식 섭취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뇌의 보상 체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록손이라고 하는 과 같은 이제 오피오이드 기량제를 좀 사용하게 되면 음식 섭취에서 느끼는 이런 쾌락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음식도 약물처럼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제 음식 중독은 환경 자극, 사회적인 조건, 또 개인의 심리, 생물학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을 찾아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를 좀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음식에 끌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 중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척도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중독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YFAS라고 해서 이제 매일 음식 중독 척도일 것입니다. 이 척도는 음식 중독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DSM의 어떤 물질 의존 장애 기준을 음식에 이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음식을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고 중독의 구조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지는 이제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독의 핵심 기준, 예를 들어서 통제 실패, 금단대성, 문제, 지속 등과 같은 요소들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도구는 높은 신뢰도와 이제 타당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소판과 아동용 버전도 같이 개발되어서 다양한 집단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적으로 이걸 좀 이해한다면 이런 검사지들이 단순히 점수를 보는 도구가 아니고 어떤 음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습득해야 될 정보들을 찾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높게 나와 있는 항목들 같은 것들을 따로 점검하고 체크하셔서 그 요인들을 또 세부 질문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결국은 더 구체적인 사례 개념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척도의 어떤 발전된 형태인 이제 매일 음식 중독 척도 2.0을 살펴보시면 한국에서는 이제 신성만 등이 이 도구를 번안하고 이제 타당화를 했습니다. 이 특징이 좀 있는데 먼저 35문항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 음식 중독과 관련된 11가지 증상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어떤 중독의 정도와 패턴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단일 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좀 임상적으로 해석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흐름을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YFAS 전 버전은 음식을 중독 모델로 보기 시작한 도구고 이 검사지는 그 모델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도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단순히 판단의 기준만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그런 출발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놓치지 않고 탐색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도구를 통해서 탐색의 기준들을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식 중독의 어떤 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음식은 뭐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는, 즉 일 중독처럼 이렇게 매일 먹어야 되는, 또 매일 해야 되는 일상에 연관된 건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뭐 알코올이나 약물처럼 완전히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한 금단이 이제 치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음식은 이제 뭐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재구성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을 보시고 가지고 이제 치료를 좀 이해한다면 훨씬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먼저 약물 치료인데요. 뭐 바클로펜, 뭐 날트렉손과 같은 이런 약물들은 폭식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공통적으로는 그 뇌의 보상 체계, 특히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경로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음식에서 느끼는 과도한 보상 반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어떻게 약물은 이제 보조적 수단이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 패턴과 심리적인 요인들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식 중독의 치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접근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CBT는 좀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촉발 요인, 즉 트리거를 식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들,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어떤 시간대, 뭐 밤이라든지, 뭐 혼자 있을 때라든지, 뭐 특정한 감정, 뭐 외로움을 느낄 때든지, 불안을 느낄 때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음식 섭취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하나의 또 영역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대처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즉 먹는 것 외에 뭐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감정 조절 기술, 충동 지연, 뭐 대체 행동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음식 자체를 뭐 통제하는 것 아니라 음식 뒤에 있는 감정과 사고를 다루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적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접근들도 있겠습니다. 뭐 12단계 회복 모델들, 즉 자조 모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중독 회복의 구조를 이제 여기에 적용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치료 그룹, 집단 안에서 지지와 공감, 책임감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비만 대사 수술에서 뭐 BMI가 42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개입이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뭐 생물학적 수준에서 섭취 패턴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이 행동과 심리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 치료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인데, 여기서 상담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왜 많이 먹는가를 이해하고 이해시켜주고,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건강한 대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